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한 6개월 쉬었었나요? 네, 제이말근물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고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제가 쉬는 동안 소위 그 의료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몇 번 딴 데서 이제 얘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오늘 비욘드를 통해서 제가 요새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대학병원 의사들은 뭘 잘못했나요? 입니다. 이제 얼마 전부터 시작된 이제 대학병원 휴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비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17일부터 이제 서울대병원이 파업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료 사태 내내 그랬지만 정부는 이 법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리베이트 조사 한다 그러잖아요. 리베이트 의사 1000명 적발했다고 그래서 저는 그거는 상황이 좀 타이밍이 굉장히 이상하지만 그래도 리베이트 처벌 괜찮습니다. 저는 그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이 말씀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총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의료계 집단 휴진이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다. 요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의사와 환자가 수십 년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신뢰는 무너지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나 뉴스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이미 우리나라 의사들은 희한하게도 인성이 바닥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말 정부의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국민을 볼모로 삼고, 그리고 이제 정부랑 싸우는 아주 나쁜 집단으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무너뜨린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병원에 손실을 가장 많이 끼친 조치는 의대 증원입니다. 그로 인해서 전공의가 나갔고, 그로부터 대학병원이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있어요. 진짜 그보다 더 큰 손해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신뢰. 그러니까 원래 신뢰를 한다면 말이죠. 의사분 JH님 저는 제가 왜 할 말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어쨌든 의대 소속이고 저희 제자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으니까 저는 할 말 하겠습니다. 네, 신뢰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을 정말 우리 국민들이 신뢰했다면은 의사들이 이런 걸 반대한다, 그리고 대학 교수들이 반대한다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신뢰인데, 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냥 처음부터 계속 그냥 의료 사태가 처음 이거잖아요. 2월 17일부터 이제 전공의가 사직을 하고, 그러니까 전공의 사직은요, 그거예요. 전공의 사직한 이유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힘든 전공의 과정을 거치면 이제 달콤한 미래의 수익이 보장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게 됐으니까, 나 그럼 때려쳐라고 나가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벌금형 의사면허 취소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사후 구제나 선처는 없다 이렇게 되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조치를 취한 거는 없죠. 어쨌든 간에 전공의들의 이 절박한 마음, 그러니까 대학병원 교수들은 새로 증원되는 그분들하고는 사실 경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전공의와 의대생은 이게 이제 증원된 의사가 의대생의 증원이 결국 자기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거리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이거죠. 언론들이나 정부나 언론이 의사들의 연봉이 다는 걸 갖고 이제 얘기를 막 했는데, 어쨌든 돈을 많이 벌면 이렇게 불리한 일을 당해도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거짓말 많이 하는 김윤희라는 분이 이런 35세 전문의 연봉 4억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 이거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정말 이렇게 계속 프레임이 이거잖아요. 연봉 3억 의사들 파업 이러는데, 우리 신현영이라고 이제 민주당 출신이고 국회의원 이제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 김윤 씨가 한 말이 35세 연봉 4억이다 그랬더니 신현영이 이렇게 말했어요. 38세 때 받은 월급 명세서를 공개하면서 나 그때 1억밖에 못 받았다라고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아, 김윤 씨 말이 틀렸나 뭐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6년 전 연봉으로 호도한다. 6년 전에 1억이었으면은, 그러니까 2018년에 1억이었으면 지금은 물가 오른 것, 이런 거 해갖고 연봉 3, 4억은 틀린 게 아니다. 연봉이 6년 만에 3배, 4배가 뛰나요? 전 이런 이상한 논리가 310개의 공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대학병원의 실제 연봉은 연봉은 얼마냐면 저야 뭐 대학에 근무하니까 저야 당연히 알죠. 이분들 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연봉 평균이 다 이럴 거예요, 진짜. 뭐 1억. 야, 이건 2022년 얘기지만 1억 2천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많다고 할 수 있지만 대학병원 의사들의 근무 시간이 아침 7시부터 나오셔서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데 근무 시간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 정도 받으면 안 되나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어느 자료를 보나 대학병원 의사들의 그 월급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나가서 다른 일을 하면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분들이 그래도 그냥 뭐 제자들도 키우면서 이제 좀 어려운 환자들을 보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저는 대학병원 의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근무 시간도 근무 시간은 우리나라 40시간인데 훨씬 많은 시간을 이제 근무하고 있죠. 그런데 전공의가 이제 나갔어요. 그러니까 전공의가 입원 환자도 보고 드레싱도 하고 당직도 서면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바통을 이제 그 전공의들이 나간 그 공백을 의대 교수들이 이제 지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이 당직 쓰고 다음날 또 환자 보고 이렇게 수술하고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달쯤 지나니까 너무 힘든 거야. 나이가 다 40, 50대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좀 쉬엄쉬엄 하겠다. 우리도 좀 쉬겠다. 주 52시간만 근무하겠다라는 얘기를 의사들이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의협이 몸 생각하면서 52시간만 일하라 그랬더니 대통령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부적절하다. 보건업은 예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맞는 건가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의사들은요, 되게 사명감 뛰어난 분들이고, 사명감이 높은 분들이고, 특히 대학병원에 있는 분들은 훨씬 사명감이 높고, 그리고 이제 주 52시간이 투쟁의 수단일 정도로 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이 정상적이죠. 주 52시간이 줄어든 시간이라면 되게 힘들게 일한 거구나. 전 이런 정도의 말만 국민들이 좀 알아주면 좀 좋겠는데, 그랬으면 의사들이 마음을 그렇게 안 다칠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전공 이탈 후 교수들은 거의 100시간 가까이 일을 했어요. 100시간.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꼭 이거 과로해서 그랬다고 인과관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부산대병원 안과의사가 숨졌다. 그리고 내과 교수가 사망했다. 이분은 이제 장폐색이고 이분 뇌출혈인데 항상 힘들다고 말을 많이 했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다른 동료 교수들이 이거를 보면서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실제 과로랑 관계가 있든 없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신기한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어쨌든 전공의는 떠났지만, 그렇죠? 대학 교수들은 그 전공의 공백까지 메우면서 병원을 지키고 환자를 계속 봤어요. 근데 그렇게 힘든 그 교수들이 4개월 가까이 그렇게 일하는 동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점입니다. 누구도 그 교수들한테 힘들겠다, 힘내라, 고맙다, 이런 식의 의사표시를 아무도 하지 않아요. 난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욕만 바가지로 했어요. 그리고 의사들이 그렇게 몸을 갈아놓고 있으면 정부가 뭔가 전공의 공백을 메울 만한 대책을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국 의사 수입한다면서요. 그것도 안 하고, 전세기 그것도 안 하고, 정부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공보위 군의관 잠깐 동원한 거 빼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환자단체. 이 환자단체는요,
의사들의 진료에 거의 생명이 달려있는 분들 아닙니까? 누구보다 더 의사 편을 들어줘야 되는 분들 같은데 이분들은 늘 의사욕만 합니다. 일반 국민은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나 잠재적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의사욕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 다른 예인데 그 2020년 택배 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왜 파업한 줄 아세요? 과로사로 그러니까 너무 택배 물량이 넘쳐갖고 노동자들이 이제 7명이 사망했답니다. 근데 이 사망은 왜 한 거냐면은, 그러니까 민노총이 장악한 택배 노조가 이제 이 물량이 되게 많은데도 이거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양보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참에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자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너무 무리하셨어요. 그래서 새로 택배원 뽑는 것도 좀 반대했다는 제가 그런 얘기도 좀 들었는데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택배 노조가 뭐라 했냐면 이제 그 물건이 딱 들어오면 분류를 하잖아요. 이 분류 작업 우리는 못하겠다.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이제 대리점에 이걸 떠넘겼어요. 그러면서 파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고 이 과로사한 것들이 다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택배를 이제 택배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이제 택배가 거의 뭐 중단이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말했죠. 이재명 대표님, 택배 기사님들 늦어도 괜찮아요라고 이런 글을 씁니다. 늦어도 괜찮아. 파업하세요. 우리는 택배 늦어도 돼요. 그리고 이런 캠페인. 이건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합니다. 늦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건 참여연대 얘기인데 참여연대가 늦어도 괜찮아요 캠페인을 합니다. 택배 늦어도 괜찮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우리 평소에 이제 우리나라가 택배 서비스가 잘 발달한 나라잖아요. 뭐 당일날 시키면 바로 오고 막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고마움을 항상 느끼고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니네들이 하는 말이면 우리가 그냥 좀 지지해 주겠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동안 뭐 의사들에게 진료를 잘 받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의사들이 파업하면 힘들겠다. 여러분 교수님들 힘들겠지만 좀 버텨주세요라고 한다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의사들이 힘들다는 그런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어요. 동아대 병원 과로 호소하며 사직서 제출. 번아웃 직전이다. 금요일날 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아무도 여기에 관심을 안 가져요. 그 4개월 동안 그냥 욕만 했어요. 그냥 아무도 대학 교수들의 그 사명감으로 사는 그분들에게 뭐 사탕 하나 준다든가 정말 좀 쉬엄쉬엄 일하세요. 우린 진료 늦어도 괜찮아요. 이런 캠페인 누가 한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러다가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졌죠. 이제 병원 의사들도 이러다 우리 죽겠다. 왜냐하면 이 사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미 내년 정원은 확정됐고 전공의가 안 들어오는 거 확정됐고 의대 학생들 휴학 확정됐어요. 그래서 이게 장기화될 게 뻔하고 자기들 이제 의대 교수들은 지금까지 몸을 갈아넣었던 거를 앞으로 이제 계속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 해야 돼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휴진을 통해서 정부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도 필수 의료는 제외했어요. 그리고 참여 비율도 사실은 절반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래도 의사의 본분은 그 환자를 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부 파업한 게 아니고 이제 병원은 필수 의료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말씀 보세요. 댓글 보세요. 공감 많은 순서대로 꼽아온 거예요. 저들은 영원히 환자를 치료할 수 없게 면허를 박탈해라. 절대 돌아오지 마라. 환자 옆에 없는 의사는 필요 없다. 지금까지 이분들은 환자 옆에 있었어요. 그때 뭘 해줬나요? 이분들이 죽으면 그냥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러면 의사 면허 박탈해라. 이 사명감이 있는 의사들, 그러니까 정말 진작에 그냥 나는 그냥 편하게 돈 벌자 하면서 필수 의료 때려치고 그냥
개원해서 그냥 돈 열심히 버는 분들 그런 길도 있는데 이분들은 대학병원을 지킨 분들이야. 그런데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아까 그 예디님 같은 경우 휴진 참여한 교수들 해고, 교수 티어 생기면 지원제 엄청날 듯. 의대 다녀보지 않아서 그래요. 저런 이상한 말을 하는 거는 그 마취과나 뭐 이렇게 필수과들 있잖아요. 교수 뽑으면 안 와요. 이게 다른 단과대와 달리 의과대학 교수들은 밖에 개원하거나 2차 병원 같은 그런 옵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은 월급도 제일 적고 일도 제일 많아요. 그래서 교수 지원은 없고요. 그리고 교수 지원하려면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박사학위 딴 의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 그랬잖아요. 정부가 2월 달에 한 말이 뭐냐면 국립대 의대 정원 늘어났으니까 국립대 그냥 교수 1000명 증원하겠다. 몇 명이나 증원했나요? 내년에 의사 신입생 들어오는데 증원 1명이라도 했나요? 증원 못할걸요 아마? 자, 어쨌든 오늘의 주제인 환자단체 말씀드리겠습니다. 92개 환자단체. 휴진 결의는 절망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그리고 뭐 이렇게 의사 집단행동 하는 걸 규탄을 합니다. 환자단체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의사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단체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이분들은 의사들의 진료에 생명이 달려있는 분들이잖아. 그럼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맨날 이렇게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라고 얘기를 하고 휴진 결의를 비난했는데, 아니 이분들이 평소에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 교수들한테 가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응원한다라고 진짜 전복죽이라도 하나 끓여줬으면은 아마 지금 병원 휴진한다고 하는 의사들이 100분의 1로 줄었을 겁니다. 그렇죠.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 휴진. 무기한 휴진 결의를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휴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계속 주 100시간씩 이제 타결될 때까지 일해야 되는데 그 타결이 언제쯤 되죠? 환자단체들이 타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나요? 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환자들의 불안, 피해 이런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학병원이 그럭저럭 돌아간 거는 다 교수들이 물론 간호사들도 많이 고생하셨지만 교수들이 희생한 그런 것도 있다고요. 전공의들이 할 일을 대신 했다니까요. 근데 이분들은 그리고 이 말이 너무 신기하더라고. 이제 막 사태 해결의 희망이 보이는 시점. 저는 못 보는 그 희망을 어떻게 이분들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태 해결의 희망이 보이지 않고요. 어두운 터널만 보입니다, 저는. 다른 의사들도 그럴걸요. 그래서 휴진하는 건데 이렇게 환자단체가 의사를 비판을 합니다. 네. 서민님께 질문합니다. 포켓퀸님이 택배 파업으로 물건 조금 늦게 받는 것과 의료 파업으로 환자가 치료 못 받는 것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어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아니 택배가 좀 늦는 것도 이렇게 참아내는, 그러니까 택배보다 의사 파업이 훨씬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환자 진료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택배한테는 그렇게 너그러운데 의사들한테는 왜 이렇게 가혹합니까? 그러니까 왜 의사들한테 그러면 평소에 왜 한 번도 힘내라고 안 그러는 건가요? 이러다가 의사들 다 죽는다고 정부에 읍소라도 해봤나요? 왜 그렇게 이 사태가 해결되도록 아무도 노력하지 않는 거죠? 왜 의사들한테만 니네들 계속 죽을 때까지 이렇게 니네가 과로사 하든지 말든지 계속 니네 일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게 너무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환자는요, 아픈 사람들이고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 누구한테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의사한테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환자단체가 누구보다 의사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하고 그분들의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나라 환자단체는요, 의사를 항상 적으로 봤어요. 제가 지금부터 변호사 증언했다고 변호사가 파업한 건 아니죠. 근데 변호사는 좀 다른 게 뭐냐면요. 변호사는 로스쿨 만들 때 그러니까 각 대학이 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거를 엄청나게 실사를 하고요. 몇 년간 준비해서 로스쿨을 만든 겁니다.
그거 차이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변호사들은요, 법률 수요를 거의 무한정 만들 수가 있고, 그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돼요. 근데 의사들은 뭐 수요를 무한정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더구나 그 가격이 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정해지죠. 그러니까 의료계는 시장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 변호사랑 이게 같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환자단체 얘기 계속 해보자면, 환자단체는 의사를 적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뭐 이전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이제 폭언하고 의사를 폭행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협회들이 뭘 주장했냐면, 응급실에 당직 쓰는 의사가 폭행을 해서 진료를 못 보게 되면 새로 오는 환자가 좀 치료를 못 받고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협회가 엄벌 필요하다. 이건 너무 당연한 요구 아닌가요? 그런데 이 장면 보세요. 이거는 이제 의사가 말하다가 한번 웃었다고, 농담 따먹기 하다가 좀 웃은 거예요. 남자답게라고 하는 말을 하다가 남자답게요? 하하하 이랬더니 그때부터 뚫어 패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지키는 사람이 이제 들어오는 장면인데,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뭐 보시면 응급실 폭행 63%가 폭행을 경험했어요.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응급실에 누가 근무하고 싶겠습니까? 두드러 맞는데. 어떤 전공의는 술 취한 대학생한테 철제 차트로 머리를 찍혀서 뇌동맥에서, 뇌정맥인가? 거기서 피가 막 나고 막,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방길 조심하라는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말이죠. 누구보다도 환자단체가 먼저 의사 때리면 뭐 가중처벌해라 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환자단체는 의사들이 이렇게 의사가 때리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맞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의사단체가 주장한 건 이거예요. 응급의료를 하고 있는 의사가 두드러 맞으면 가중처벌해야 된다. 이런 법을 이제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시민단체, 특히 환자단체가 의사 때리면 처벌을 좀 과하게 하라는 이 법을 절대 해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막 떼써가지고 이렇게 바꿔요. 의사폭행 방지법을 갖다 쌍방폭행 금지법으로, 의사도 환자를 때리면 안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어떻게 악용되는지 아세요? 환자가 막 때릴 때 의사가 저항하면서 딱 밀치거나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쌍방이 돼요. 이런 법을 환자단체가, 이거 보세요. 환자단체가 이런 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을 쌍방폭행 금지법으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이분, 안기종이라는 분, 이런 말을 합니다.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하나? 의사가 경찰인가요? 경찰이나 군인이나 뭐 무슨 경호대인가요? 왜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정말 이 말은 정말 레전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의사를 폭행한 사람,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봐요. 의사가 맞고 그러면 소식껏 진료하지 못하는데 이거 환자 피해 아니냐? 그랬더니 의사를 폭행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법이 있다고 해서 폭력행위가 예방되는 게 아니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뭐 이 말은 맞죠. 살인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하는 법이 있어도 살인 자체를 막을 수 없죠. 그러면 살인죄도 그 법 만들면 안 되는 건가요? 절도도 만들면 안 되나요? 이런 하나만한 말을 왜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어요. 그 택시 운전사나 버스 기사님을 폭행하면은, 특히 운행 중에 폭행하면은 가중처벌,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사들에 대해서 이 가중처벌법을 만들어 달라는 거에 대해서 환자단체가 이거를 반대합니다. 저는 대체 이 환자단체는 뭘 하는 단체인가 정말 저는 신기합니다. 그냥 환자단체를 가장한 반의사단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안기종 그분, 여러분이 이분 이름 영원히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의사의 63%가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행이나 뭐 기물 파괴 등을 경험했다. 이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그랬더니, 거꾸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볼까? 의사 따귀를 때리고 싶은 경험을 해봤는지 물어보면 90% 이상이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의사 따귀를 때리고 싶어요? 왜 때리고 싶어요? 왜? 평생에 한번 겪은 경험을 늘상 일어나는 일처럼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 그렇게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를 하겠냐?
이런 말씀을 이 환자단체의 안기종 대표님이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진료실 폭력 문제는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냐? 그랬더니 경찰이 의료기관 내 상주하도록 한다. 경찰 인력도 그렇게 한가하지 않잖아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흥분하지 않도록 하는 의사의 진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분은 그냥 의사가 싫은 거예요, 이분은. 네. 근데 이분이 왜 의사를 이렇게 싫어하는지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의사협회가 이제 사과를 요구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기자가 인터뷰 기사로 쓸 거라고 사전에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인터뷰 기사라고 했으면 공식적인 내용만 얘기했을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그냥 인터뷰 기사면은 속에 있는 말을 하지 않고, 인터뷰 기사가 아니니까 그냥 속에 있는 말을 마구 했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이거를 기자랑 얘기하면서 이게 기사로 안 실리길 바라면서 얘기한 건가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가중처벌법은 나중에 결국 이제 통과가 어렵사리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있어요. 의사가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그러니까 의료행위와 관계없이 그 금고 이상의, 뭐 예를 들면 뭐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여서 뭐 민식이법 위반했다.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 취소한다. 이런 법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그랬거든요. 지난 정부 때. 근데 이거가 이제 의사들이 반대해서, 왜냐하면 직무랑 관계없이 정말 직무랑 관계없이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산됐다고 나약한 모습에 실망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단체는 그냥 의사들이 좀 안 되는 걸 바라는 것 같고, 그리고 환자단체가 수술실 CCTV도 이제 열심히 주장해서 통과를 시켰고, 의사들이 이것도 반대하는 법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발생한 그 사건이죠. 그 맥페란 있지 않습니까? 맥페란이라는 게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맥소론 같은 거고요. 이제 구토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가 이제 80대 환자가 구토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병력 같은 걸 물어봤을 때 파킨슨병이 있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 맥소론 성분에 이 파킨슨병을 갖다 좀 이렇게 더 일시적으로 악화시키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먹고 그 환자분이 파킨슨병이 좀 더 악화됐어요. 근데 이건 당연히 가역적인 거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거라고요. 어쨌든 구토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흡인성 폐렴 같은 것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구토를 예방하는 약이 사실 쓸 게 맥소론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썼다고 해서 이제 그 환자가 이걸 갖고 파킨슨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이걸 이제 먹였다. 그래갖고 이제 고소를 했고, 형사에서 유죄가 나왔어. 금고형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환자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신 있는 의사가 이렇게 무조건 법적으로 의사를 처벌해버리면 의사가 소신 있는 진료를 못하죠. 앞으로 나이 좀 있고 뭐 구토한다 그러면 맥소롱을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니, 이거는 그리고 2013년까지 어쨌든 일반 의약품이었고, 그 후에 이제 전문 의약품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뭐 부작용 중에 파킨슨을 악화시키는 그런 면이 있지만, 아니, 당장 구토가 중요하잖아요. 파킨슨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완치할 수 있는 그런 건 아직까지 없고, 일단 구토는 막아야지 않나? 그쵸? 근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파킨슨 환자들은 구토를 하면 그냥 방치를 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이럴 때 환자단체들이 좀 나서서 이런 거는 너무했다라고 나서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그러지 않았죠. 우리가 이제 쉽게 먹는 타이레놀 있지 않습니까? 타이레놀도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이 쇼크 등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쇼크가 있고, 아나필락시스, 얼굴 부종,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걸 알면서도 타이레놀 썼는데 쇼크가 발생했다. 그럼 유죄죠? 집행유예 나오겠죠? 집행유예랑 구속 나오겠죠? 이거 쓰면 안 됩니까?
대학병원 의사들이 인력은 적으면서 장시간 일하고 있으니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그런 논리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학병원, 그러니까 의료의 수가가 낮아요. 그래서 의사들을 많이 기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아산병원은, 여러분 생각해. 우리 서울 아산병원 있지 않습니까? 서울 아산병원이 의사가 늘어나면 아산병원 교수를 많이 뽑을까요? 아닙니다. 교수는 똑같아요. 교수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의사를 10,000명을 뽑든 10만 명을 뽑든 아산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숫자는 똑같습니다. 대학병원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야지 병원이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를 늘린다고 해서 이게 대학병원 숫자가 늘어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혼합 진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필수 의료 패키지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사들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 산부인과에서 문제가 된 게 그러니까 보험이 되는 그런 진통제랑 보험이 안 되는 진통제랑 같이 산모한테 같이 써서 효과를 봤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산모들이 이거에 대해서 좋아할까요?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전 이분이 좀 과격한 말로 항상 의사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분이긴 한데, 이분이 한 말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맞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아까 그 논리대로 하면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자단체가 이럴 때 좀 나서주면 좋은데, 절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단체의 목표가 의사의 처벌이 목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재 의사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저희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의사를 늘린다는 그 명분으로 필수 의료가 이제 의사가 없다, 필수 의료가 죽어가고 있다, 이거를 이유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필수 의료가 죽어가는 건 사실 이게 의사가 수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환자를 진료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형사소송 걸리고 민사소송 걸리고, 환자 진료를 그렇다고 거부하면 진료 거부로 형사소송이 되고, 진료 거부해서 환자가 죽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구속이지, 구속에다 민사소송까지 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의사가 망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변호사 증언 얘기하셨는데, 변호사 증언 있지 않습니까? 이 로스쿨로 인해서 늘어난 변호사들이 의료계 소송을 담당하기 시작하면서 필수 의료가 급격하게 무너졌다는 거, 그것도 좀 알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변호사가 늘어나서 우리 국민들이 뭐 법률 서비스를 더 싼 값에 좋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셨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뭐 아이들끼리 싸우면 그냥 부모들끼리 만나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던 일이, 지금은 다 소송 걸리는 거. 그리고 의사들이 특히 직격탄을 맞아서 소송에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고, 그 소송이 필수 의료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최소한 이 재판에, 그러니까 이런 남발되는 소송, 그러니까 영국에 비해서 수백 배 더 소송에 잘 걸리는 한국 의사들의 상황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를 안 하고 숫자를 늘렸기 때문에 저희가 좀 반발하는 거죠. 뭐 그래서 뭐 이런 일이 되게 흔해요. 급성 췌장염 진단 지연 사망했다. 이게 죽지 않아야 될 환자를 죽인 게 아니에요. 뭐 과실로 인해서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을 찔러서 죽였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2주 동안 발열이 이어졌지만 원인을 찾지 못한 경우인데, 의사가 모든 환자를 다 살릴 수가 있나요? 근데 보세요. 진단 지연 사망 3억 7,500만 원 배상, 뇌출혈 진단 지연 2억 배상, 오진으로 수술 지연 환자 사망 3억 5천만 원. 이런 상황에서 의사를 여러분 같으면 필수 의료 할 수 있습니까? 분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있잖아요. 의사들이 늘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 소송의 위협에서 좀 어떻게 소송의 위험이, 그러니까 특히 형사처벌 같은 거는, 특히 의사가 형사처벌해서 구속되는 뭐 그런 일 같은 거는 좀 막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환자단체, 환자 안전 위협하는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환자단체는 반대한다. 환자단체의 목표는요, 의사들의 구속입니다. 황당하죠? 이게 환자단체는 그럼 대체 누구를 위하는 단체인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살해하신 분이 있어요. 이제 허민우신데, 허민우 보세요. 이 허민우란 사람이 이제 지난해에 폭행을 했어요. 뭐 전과가 여러 개 있는데, 폭행을 했는데 집행유예를 받았어.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동안 그러니까 손님을 죽였구나, 손님을 죽였어요. 봐봐요. 판사 구속을 안 시키고 집행유예를 시켰고 그동안에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 판사 때문에 이 사람 죽은 손님이 죽은 거잖아. 이거는 형사처벌 안 되나요? 이게 보세요. 이런 진단을 제대로 못한 게 이런 뭐 형사처벌 받고 뭐 이런 민사소송까지 갈 일이라면 이 판사는 대체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죠? 근데 판사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예, 자기 자신은 인간을 심판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아내를 살인 미수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집행유예 동안 또 아내한테 흉기를 휘둘렀어요. 다행히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이분 돌아가셨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근데 봐봐요. 집행유예. 살인 미수한 사람을 집행유예를 줘서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낸 따뜻한 판사님. 이 책임은 대체 누가 질 겁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뭐 유명한 사건이긴 한데, 3례 3인조. 이 사건은 경찰의 강압 수사로 인해서 판결이 잘못됐어요. 진짜 범인이 아닌데도 범인으로 몰아간 경우죠. 나중에 재심이 이루어져서 이분이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 당시 유죄 판결했던 판사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나요? 이 형사 보상금을 이제 각각 3, 4억씩 지급하는데 이 돈 판사님이 내나요? 아닙니다. 저는 이걸 판사님이 내야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에 대해서 의사들이 다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되죠? 왜 판사들은 이런 판결을 남발하죠? 자신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으면서 왜 의사들은 신으로 취급하고 모든 사람을 다 살려야 된다 얘기하죠? 저는 이런 것들이 필수 의료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필수 의료 혜택을 봐야 될 환자단체. 이분들은 진짜 의사의 구속에 환호하고 또 다른 의사 구속과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환자단체라는 단체가 탄생 자체가 이미 출발부터 싹수가 노랬어요. 변호사 꿈꾸던 고시생이 안기종 씨 얘기입니다. 환자 대변인이 된 사연이 뭔지 아세요? 이분이 물론 이제 고시를 다섯 번인가 떨어져서 다른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했다는 뭐 그런 소리도 있지만, 어쨌든 이 안기종 씨 말이죠. 안기종 씨는 왜 환자단체 회장이 됐을까요? 자기 부인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백혈병에 걸렸는데 그 당시 안기종 씨 부인이 걸린 백혈병에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우리나라의 보험에서 해결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여의도 성모병원이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백혈병 전문 병원이었거든요. 거기 의사들이 나름대로 임상시험을 했고, 그래서 A라는 약이, 글리백인가 그럴 거예요. A라는 약이 네 아내가 겪고 있는 백혈병을 나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아직 효과가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서 이건 커버를 못한다. 그러니까 약값이 비싸다. 이 약값을 네가 낼래 라고 합니다. 참고로 그 의사는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백혈병 환자 100명에게 모두 같은 말을 해요. 비싼 약을 내고 한 1년에 한 1억 정도 내면 니는 받을 수 있다. 이 돈을 내고 치료 받을래? 아니면 치료약 없어서 그냥 버틸래? 모든 환자들이 다 치료해 주세요를 외쳤습니다. 그 중에 당연히 안기종의 부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모두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치료가 됐어요. 행복한 일이죠. 안기종은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내 아내가 다 나았다고 의사한테 감사한다 이런 말도 썼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안기종이 생각하기에
비보험으로 낸 몇천만 원의 돈이 아깝기 시작합니다. 아까워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은요, 비보험 약을 쓸 때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불법이어서 과징금을 내야 돼요. 그 돈을 다시 물어내야 돼요. 그런데 이 안기종은 같이 투병했던 환자들을 모아요. 그래서, 야, 니네가 냈던 돈 다시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같이 동의한 적 없다고 하자고 했어요. 물론 종이로 된 동의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동의서는 그냥 강압적으로 했다, 뭔지 모르고 했다라는 그 말에 의해서 다 휴지 조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여의도 성모병원은 이 환자들과 10년 가까이 이제 소송이 들어가고요. 또 이분들이 어찌나 꼼꼼한지 추적 60분에도 방송을 하면서 의사들이 쟤네들이 막 비급여로 약속갖고 우리 돈 많이 갈취했어요. 쟤네 혼내주세요. 라고 하고, 그리고 이용돈 PD 소비자 고발에도 달려가서, 쟤네들 비급여로 돈 받은 나쁜 병원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성모병원이 그 후부터 10년에 걸친 소송을 했고, 그래서, 많은 돈을, 절반 이상의 돈을 다시 환자들에게 돌려줘요. 그 돈을 받은 환자들은 행복했죠. 그쵸? 돈이 생겼으니까. 하지만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대학병원이 보험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약이 있어도, 그런 수술법이 있어도 환자들한테 소개를 해주지 않죠. 그게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환자들이 난 동의한 적 없다 그러면, 이게 절대 소개해주면 안 되는 게 됐죠. 이 10년 동안 이 변호사비만 해도 얼마일까요? 그리고 난 이걸 보면 정말 치가 떨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의도 성모병원은 이 여파 때문에, 물론 이제 강남 성모병원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의도 성모병원은 예전의 명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2차 병원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다시 이번 사태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환자단체가 집단 휴진 소식에 절망, 사지 내몰린 심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반갑게도 안기종 씨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안기종 씨. 한국환자단체 연합회 대표. 항암제를 먹어야 하는데 안 먹으니까 재발 가능성을 관찰해야 되는데 불안하다. 자기 아내가 혹시 백혈병 재발했는지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이 안기종이라는 사람은 자기 부인의 백혈병을 다시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자기가 여의도 병원에다가 그딴 짓을 했는데 어떻게 또 여기서 병원 파업한다고 해서 이 얘기를 합니까? 저는 여기서 너무 놀랬습니다. 저는. 와, 이분이 과연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기종 씨 잘 나갑니다. 그 건강보험 개정 심의위원회 그런 거 있거든요. 안기종 합류. 2018년까지 3년 임기를 채우고 그 3년 후에는 또다시 새 건정심의위원.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환자단체 연합회 안기종. 안기종 씨가 대체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이렇게 6년이나 이 건정심의위원을 하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글쎄 거기 가서 좋은 얘기 했겠습니까? 의사들이 환자 어떻게 다 잘 치료하는 거를 회방이나 안 났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000명 증원을 이제 한 데가 어디냐면, 거기는 보정심이라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예요. 이게 이제 이 보정심에서 갑자기 이제 2,000명 증원이 됐거든요. 여기서 여기에 안기종 있게 없게요. 당연히 있지. 보정심 여기 위원회 보세요. 안기종 환자단체 협의회. 당연히 이분은 2,000명 증원 당연히 찬성했고요. 이분이 이런 말도 했어요. 과거에 좀 실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도 의사가 돼야 된다라고, 공부 못하는 사람도 의사 되게 하자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좀 딸려도 마음이 따뜻한 의사. 근데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겁니까? 한국 의사들이 유난히 좀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되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왜 환자들은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 안 가고 왜 다 아산병원 빅5 병원 달려가는지 참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료개혁특위위원회, 이게 2024년 4월 25일에 의료개혁특위위원을 뽑았는데, 여기에도
안기종 환자단체 연합회 대표가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분의 정말 뛰어난 워낙 뛰어나서 이런데 이제 참여하는 거겠지만 저는 뭐 환자단체 저는 이제 그 대학병원 의사대 파업에 대해서 뭐 욕하는 분들은 뭐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안기종이 이끄는 한국 환자단체 연합회가 비판하는 거는 저는 도저히 용납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결론은 뭐냐면요. 필수 의료 앞날은 어떨까요? 앞날은 어둡죠, 당연히. 전세기. 그러니까 앞으로 앞날은 우리가 정말 우리 이제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필수 의료의 절멸이라는 거는 이제 뭐 다른 훌륭한 교수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설명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안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의 앞날은 그거예요. 필수 의료 앞으로 대학 지금 보세요. 1, 2차 병원에서 그냥 난이도가 조금 낮은 수술 같은 거는 하지만 고난이도, 뭐 폐이식, 간이식 같은 거 그런 거는 당연히 대학병원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필수 의료가 멸망을 이제 앞으로 할 거고 그때 대책은 정말 전세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세기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이번에 블랙핑크 제니가 이용한 전세기 보니까 시간당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구입 비용이 630억이니까 전세기를 사지 못하지만 어쨌든 시간당 2천만 원으로 전세기를 띄워서 뭐 다른 나라 가서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저도 물론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지금까지 댓글 하나도 안 읽어드리고 막 이제 혼자 막 말을 많이 했는데 의대 교육하기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교육 시설이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스쿨 만들 때는 몇 년 동안 실사를 하고 각 대학별로 능력에 맞게 대학 정원을 배정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의대 같은 경우, 특히 충북대 같은 경우는 50명이 정원이었는데 200명을 늘립니다. 이거 다 어떻게 이거를 실습을 하고 어떻게 가르치죠? 원래 정상적인 나라는요, 그 시설을 뽑고 가르칠 교수진을 충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신입생을 받죠.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입생을 받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시설을 갖춰야 된다니까. 근데 전 충북대 병원의 규모를 봤을 때 과연 200명을 어떻게 가르칠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것도 다 여러분 근데 뭐 이거 의대 정원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괜찮대요. 그냥 교육이 알아서 한다고 하면. 근데 옛날 의대 교육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환자 보면서 실습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되나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40명에서 이번에 80명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깎았는데 그 80명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애들이 휴학해서 내년에 120명이 이제 배워야 되는데 저희가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좀 머리가 좀 아프고요. 네. 그리고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아까 댓글들 못 봐서 그러는데 질문 있으시면 제가 좀 받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0이라는 숫자가 저도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건 이거예요. 대체 2025년엔 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왜 2025년부터 해야 되는 걸까요? 왜 2025년에 누가 입학하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10년 후에 이 의사는 10년 후에 나오는데 왜 꼭 2025년이 돼야지 왜 2025년부터 이걸 해야 되는 걸까? 그냥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뭐 건물 짓고 시설 확충하고 그렇게 2026년부터 하면은 1년 늦는다고 큰일 나는 건가요? 아니 2026년에 확정하면 되잖아. 근데 왜 2025년부터 막 하려고 그러지? 그리고 전공의는 안 돌아오죠. 당연히 안 돌아오죠. 특히 필수과는 절대 안 돌아옵니다. 필수과. 그렇죠. 뭐 히아신스 증원 찬성도 안 하면 또 시설 투자할 수 있나?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2026년부터라고 하고 그리고 시설 투자를 하면 된다니까. 어떻게 몇 개월 동안 어떻게 건물을 짓고 교수를 충원하나요? 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실 교육을 받은 우리가 예전에 그 뭐 조모 씨 딸 사태 때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막 저런 사람이 뭐 의사 되면은 뭐 환자 죽인다 뭐 이런 말 했는데 근데 그보다도 훨씬 열악한 조건에서 공부를 해서 졸업하면 그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왜 이런 걱정은 안 하는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좋은 의사 아닌가요? 가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80년대, 70년대는 의대 커트라인이 낮았다. 의대 낮은 데도 있었다. 그런데 별일 없었지 않냐. 별일이 없었던 거는요. 그때는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로스쿨, 지금처럼 로스쿨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 전 국토가 다 소송으로 아마 메아리 쳤을 겁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의료 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진료 수준도 거의 세계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70년대, 80년대 의료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때도 그냥 막연하게 추억을 그때도 괜찮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그러신 거고,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좋은 환경인데 소송을 엄청나게 걸리잖아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되도 않는, 그러니까 내가 상태가 좀 안 좋아졌다는 이유로 의사한테 소송을 거는 게 어쩌면 필수과를 더 그만큼 죽이는, 그러니까 돌팔매질을 통해서 필수과를 죽이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어쨌든 시뮬레이터.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 네, 사이버 교육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저희가 이제 모의 환자를 보면서 실습도 많이 하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직접 하는 거랑,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그냥 총 쏘는 훈련만, 그러니까 사이버로 전자오락으로 총 쏘는 연습하다가 전쟁을 하면은 과연 그 군인들이 잘 싸울 수 있을까요? 시뮬레이션과 실전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의사들이 3, 4학년, 2년 동안이나 병원에서 실습을 돌면서 직접 환자를 보는 경험이 되게 소중한 경험인데, 그거를 안 한다. 네, 의사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정할 수 있는 건가? 근데 이렇게 생각해 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대로 가면 필수과가 망한다니까요. 간호사법대 환자 위해서 돌아오라고 하셨으면서. 네, 내로남불이라고 욕해도 할 수 없죠, 알겠습니다. 그때 그러면 간호사법대 돌아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나가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박연준 님이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2025년에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가를 우리가 진짜 꼭 나중에라도 정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진짜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이 꼭 입학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는지, 그걸 알면은 조금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초에 의대 나와서 국시 합격한 상태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의대생들은 제가 80년대 이제 의대를 다녔고 90년대 다녔는데, 그때 졸업한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진료를 잘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실습을 안 하고 그냥 필기로만 대충 해도 졸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실습 시험도 보고 실습이 동반되지 않으면 의사면을 못 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훨씬 나아죠. 물론 이제 그래도 인턴 돌고 전공에 돌면 더 훌륭한 의사가 되겠지만, 어쨌든 네, 맞습니다. 히아신스님, 서남대 꼴 나면 누구 책임이죠? 그러니까 서남대가 대학 교육평가원의 기준에 못 미쳐서 결국 이제 문을 닫은 경우인데, 어쩌면 서남대보다 더 못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 문재인 때는, 2020년 문재인 그 당시에는 사실 증원 자체가 400명 증원을 아주 그것 때문에 파업하진 않았죠. 근데 공공의대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죠. 공공의대에 대해서. 예, 공공의대를 시민단체가 추천한다고 신입생을 그렇게 하니까 그때 반대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진짜 우리 윤 대통령이 500명 정도 증언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들은 그것도 반대한다고 했을 거고 아마 좋아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 500명을 가지고 파업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500명이면 각 40개 대학이 한 10명씩 증원한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지금 이 사태까지 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500명 증원하고 그리고 시설 갖춰서 더 나중에 협상도 하고 그때 증원을 점진적으로 했으면 훨씬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을 JJHY 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의대 교수님들이 지금 버틸
만큼 버텼고 더 못 버티겠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거예요. 한 3개월만 더 참으면 너희들은 이 사슬에서 풀려날 수 있다 그러면 3개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이 어딘지가 알 수 없는 그런 대치가 계속되고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러면 못 버티는 겁니다. 지금 의대 교수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두 한계에 달했어요. 아니 어떻게 당직 쓰고 다음날 어떻게 환자를 100명, 200명을 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뭐 대학병원 교수들이 하고 있어요. 이 간호사들은 왜 부족하냐면 간호사들은 뭐 병원 일이 뭐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나이트 그러니까 근무가 막 데이, 나이트, 이브닝 막 이렇게 막 로테이션 하잖아요. 그렇게 생활이 좀 불규칙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힘드신 것 같고 근데 남자 간호사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면서 남자 간호사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버티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간호사분들이 갈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유치원도 갈 수 있고 뭐 각장 공무원 뭐 보험공단 여러 군데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병원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힘든 일이죠. 네. 파업은 진료 뭐. 네. 의료 문제를 의사들이 제안해서 해결할 노력을 하고 있나?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번 사태는 의사들이 월급을 올려달라고 해서 파업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정부에서 2,000명 증원한다는 거에 반발해서 미래의 수익이 줄어드는 거를 못 참은 전공의들이 그만두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거고요. 그리고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이런 일을 추진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대처를 좀 어떻게 미리 좀 생각하면서 일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뭐 예를 들면 전공의 딱 나가자마자 뭐 만 명의 달하는 외국 의사들을 쫙 데려와서 뭐 쿠바 의사들 굉장히 많잖아. 배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끄떡없이 병원이 돌아가게 했다면 그랬으면 교수들이 이렇게 휴진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렇게 했나요? 뭐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그냥 뭐 명령만 계속 내리고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 붕괴가 참 저도 아쉽고요. 난 진짜 너무 네. 저도 진짜 언젠가 저도 지금 고혈압 약타로 이제 다음 주에 가야 되는데 제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여러 대학병원 의사들을 위한 그런 위로 이런 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환자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하지만 옆에서 그분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한테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저라도 이렇게 말로 떠들어 주는 거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밤늦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의사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 동료, 여러분들에게 다 사명감 가지고 여러분들 치료해줄 분들인데. 근데 지금 사명감을 많이 잃어버렸지. 마음을 많이 다쳤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요. 다시 좀 돌아오게, 마음 돌리도록 좀 힘 많이 내라고 해주세요. 네, 저희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